2024년에는 미국만 더 나빠진다. 아, 미국의 달러 때문에 그런. 근데 올해는 삼중 시대 강세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최고의 거시 경제 전문가시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에 나와주신 지 벌써 반년이 된 것 같아요. 예,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리네. 네.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예, 뭐 여기저기서 기업에서 내년에 경영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내년에 뭐 경제가 어떻게 될지, 환율 금리 뭐 이런 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많이 불러가지고 심지어는 뭐 하만, 밀양 뭐 이런 데까지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전국구로 다니시는군요. 새해 목표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저는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네, 저도 조금 더 부자가 돼가지고 나눠 쓰고 싶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정말 도움되죠. 교수님 그때 6개월 전에 나오셔서 이제 금 사라, 금이 이제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진짜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도 이제 새해 이제 어떤 경제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2023년 경제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제 3고 시대였다면 2024년 어떤 경제 키워드 예상되는 걸 혹시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상고였죠. 물가가 높으니까 각국의 중앙이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요.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특히 달러가 강세되면서 고환율, 고달러가 됐었죠. 근데 올해는 삼중 시대 물가 상승률로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이게 금리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다른 측면에서는 경기 둔화거든요. 벌써부터 일부 경제신문 보니까 일면 머리 기사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강한 것 같고요. 이제 상고에서 아마 삼중 경기 둔화 조금 더 나쁘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 올해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FOMC에서 파월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풀풀 해주면서 자산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탄력을 받아서 2024년도까지 계속 흘러갈 이런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2024년이 더 2023년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경기 둔화되고 그다음에 기업 수익이 좀 특히 미국 경우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변동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해 기업들한테도 그 탄력성 있게 대응해라. 막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그 내년 1분기 후반, 2분기 초에는 미국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같은 거는 금리 떨어지면 오르지만은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아마 내년 1분기 후반, 내년 2분기에는 그런 충격이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셨다가 또 그런 기회가 오면은 또 우리가 좀 불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죠. 전반적으로는 올해보다 평균 수준은 높은데 중간중간 사이클 탄력성이 있게 내년에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참 신기한 게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시기가 약간 지나면 막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또 충격을 받을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현재 경기와 그리고 우리가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금 현재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준비 자세로 이렇게 자산 투자를 좀 하면 될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우리 KB로도 돈이 많이 돌았을 겁니다. 우리 저 가계 금융자산 보니까 현금 및 예금 비중 이게 최근에 한 44% 안팎에서 47%까지 늘어버렸더라고요. 대신 저 보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연금 및 보험 비중이. 그게 한때 33%까지 갔다가 올 2023년 상반기 보니까요. 27%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보험 비중 줄어든 거 보고 참 우리 가게가 좀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좀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험도 들고. 그런데 그 비중이 줄어든 거 보고 가게가 어려우니까 보험을 덜 들고 일부는 해약해서 소비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채권 비중은 3%, 주식 비중은 22%좀 낮아졌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가계 자산 배분에서 은행 예금 비중 좀 줄이시고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제가 최근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올 한 해도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드릴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또 본격적인 개인의 대응은 또 뒤에서 또 더 여쭤보기로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진단과 한번 전망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일단 미국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 나홀로 성장을 하다가 지금 약간 꺾이는 듯한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24년 미국의 경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2023년은 사실 말씀하신 건 미국만 좋았습니다. 네. 예, 다른 나라는 별로 안 좋았는데요. 2024년에는 상대적으로 미국만 더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 네네. 예,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뭐 여러 가지 전망치들 보면요. 2023년에 미국 경제가 한 2.4% 정도, 뭐 높은 성장이죠. 네. 예, 그런데 2024년에는 거의 다 1%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미국 성장률이 왜 절반으로 떨어지느냐? 네. 예, 그거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왜 소비가 줄어드느냐? 미국 가계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더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계 금리 부담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처분 소득에서 2021년 한때는요 이자 부담이 1.2%였는데 최근에 거의 2.8%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이자 부담도 올라가니까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2024년에는 미국 소비가 이축되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교수님 어느 쪽으로 저는 갈것 경착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좀 충격이 올 수 있다 미국 쪽에서. 미국 소비자나 기업들은 정말 빨리빨리 반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이축되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2달 사이에 2,200만 개 일자리를 줄여버립니다. 거의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다는 거죠. 근로 유연성이 너무나 높죠. 네. 그래서 지금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 상반기 가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 줄어들죠. 그러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일자리를 확 줄여버려요. 지난 그 11월 고용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예상보다 조금 높은 고용을 보였죠. 소매 업종에서는 고용이 이미 38,000명 11월 한 달에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전 산업으로 퍼져나가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줄여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죠. 12월 FOMC에서 파월이 어떤 변화를 좀 꾀한 건 또 그런 기저의 효과들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12월과 FOMC 보니까 첫 문장이 지난 FOMC가 스테이트먼트하고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스트롱하다 경제 성장이. 근데 스트롱하지만은 좀 둔화되고 있다. 둔화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거든요. 그럼 미국은 올해보단 2024년도가 조금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 경착륙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뭐 채권 시장이 미리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 국채 수익률이 5% 장중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 넘으니까 뭐 5.5% 간다. 어떤 극단론자들은 7% 간다. 그런데 그게 지금 4%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날짜로 이제 4% 미치더라고요. 3.98 정도까지 보고 그렇게 왔는데요.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 애한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세 가지 시장이 있는데요. 애한시장이 제일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시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 시장은 다 똑똑한데 그런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돈의 규모가 좀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외환시장은 정말 그 전문가들만 참여하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시장도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죠. 뭐 주식시장은 기관도 참여하고 공부 열심히 한 개인도 참여하고 뭐 별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똑똑하지만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데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이런 식으로 미래 예측력이 높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환과 채권의 어떤 돈의 흐름을 보면 또 주식시장을 또 예측하기도 또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미래 경제를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장단기 금리 차 10년하고 2년 차이고 10년하고 3개월 물 차이가 이게 역전되면요.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에 선행하는 게 선행주 순환 변동치라고 있는데요. 그거에 선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그렇게 빨리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시장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의미에서 저는 채권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오히려 갖고 있으면 또 관심이 생기니까. 관심이 가지고. 그럼 이번엔 미국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유럽 쪽 상황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유럽은 좀 어떤가요? 유럽은 지지부진하죠. 어렵죠. 그냥 뭐 0% 성장하다가 자랴 1% 성장. 2024년도 그런 수준으로 예, 가나요? 2024년도 아마 1% 안팎 성장할 텐데요. 네, 그런데 유로는 강세가 될 겁니다. 아, 미국의 달러 때문에 예. 그런. 유로 엔 강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 달러 지수가 하락하니까. 신기한 게 그 유로 쪽 나라들의 어떤 주식 시장을 보면 이미 정고점들을 많이 터치하거나 넘어간 나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유로 강세가 되게 되면 이런 주식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게 보통? 유로가 강세되면은 미국 주가보다는 유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죠.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데 2023년 한 해를 보면요. 주가가 많이 오른 나라가 일본, 대만, 독일이에요.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제조업 중심 국가거든요. 그 주가가 말해주는 거는 2024년에는 제조업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그 기대 때문에 그런 먼저 기대를 반응을 가지고 했다라는 올랐는데요. 거죠? 우리도 사실 제조업 중심 국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가가 제일 못 올랐어요. 정말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2024년에는 우리 주가가 더 못 올랐으니까 네네네네.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 네네네, 그렇죠. 어차피 리밸런싱 차원상 세계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군요.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일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본도 보니까 니케이 지수가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이미 했더라고요.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89년에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5년 전 시계열로 봤을 때는 예, 그렇고. 네. 거의 30년 이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일본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건 일본 경기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있거든요. 그 GDP 디플레이터라고 네. 총체적으로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디플레이 빠지면서 2011년까지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니까 가게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 매출 줄고 고용 줄어들고 또 가게 소비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이 악순환이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2012년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아베노믹스 핵심이 물가가 2%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자. 통화 재정 정책을 화끈하게 쓴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부터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특히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일본 물가도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목 GDP가 급등해 버린 거죠. 네. 일본 주가는 명목 GDP하고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 디플레이 탈피하면서 일본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올해도 일본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엔이 강세될 거라는 겁니다. 네. 제가 엔 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2023년에는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 금리 차이가 커졌거든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 강세가 되면서요. 아마 미국보다는 2024년에 일본 주가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N이 87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910원대 다시 그 위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최근 언론에 보니까 엔 투자를 좀 많이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원화환율하고 엔화환율은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870원, 910원. 그런데 달러에 비해서는 엔이 강세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보니까요. 61%가 미국이고요. 비중이. 일본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환율이나 경제 여건 보면은 미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거죠. 일본 비중은 너무 낮다는 겁니다. 미국 비중 줄이고 일본 비중을 늘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증의 국가죠. 중국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이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에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뭐 부동산 위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기 반등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경제가 고성장 시대는 끝난 거죠. 이제 중성장 시대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2009년, 2010년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도 중국 9%, 10% 성장했는데요. 그때 기업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했어요. 특히 건설 관련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과잉 투자. 지금 가잉 투자 후유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죠. 구조조정 한번 우리 IMF처럼 심하게 해야 되는데요. 중국은 그걸 못하죠. 오랫동안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 같은 극단적인 얘기는 아닐 겁니다. 2008년 미국에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왔지 않습니까? 중국도 방향은 똑같아요. 미국은 그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담보로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급락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졌죠. 네네. 중국은 그런 파생 상품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저성장이 불가피한 거고요. 앞으로 4 내지 5% 성장할 거예요.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은 성장을 한다. 세계 평균 성장이 한 3% 안팎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G2 국가인데 네네. 뭐 4% 성장하면은 그렇게 네. 나쁜 경제는 아니죠. 팽창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그럼 중국도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2024년도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 같아요. 2024년 경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 아니냐 경착륙 아니냐. 근데 상반기에는 경착륙 조짐이 나타나면서 아까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네네. 사실 그 지정학적인 거는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잘 모르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거는 결국 세계에서 미국 힘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과거처럼 미국 힘이 굉장히 커졌다면요. 러시아도 그런 짓 못합니다. 네네. 하마스도 못합니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에서 큰 소득 없이 나왔죠. 네네. 시리아에서 나왔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별 소득 없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중동하고 이제 발을 빼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우리를 보호 못 해주거나 또 상대적으로 한번 일을 저질러도 되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 저는 중동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하고 대만 문제죠. 이거는 그 이전 사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태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크겠군요.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발적 충돌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다행히 그 시진핑이 최근에 미국 가서 바이든 만나가지고 우리 군사적으로는 서로 통화하자. 네네. 그래서 우발적 충돌은 좀 막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잠재적인 가장 큰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이 5%에 근접했던 게 최근에는 1% 밑까지 이제 떨어졌다라는. 그 이후로는 0%대 침하게 됩니다. 네. 우리 잠재 성장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네. 주로 노동